안녕하십니까? 경북 모의고사 국어 2회 독서 영역 해설을 맡은 경상과학고등학교 교사 김수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 때문에 걱정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오신 노력이 반드시 빛을 발할 거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힘내서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독서 영역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학습 전략을 한번 볼까요? 남은 기간 동안의 독서 학습법으로 첫 번째, 기출을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를 더 보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분석하며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회지문, 융합지문, 과학기술지문 등 독서 영역에서 자신이 부족한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유형을 집중 공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15분 시간을 제한을 걸어두고 모의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수능 시험장에서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경북 모의평가 2회 국어 독서 영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1번에서 3번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독서 이론과 관련된 지문인데요.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 문제는 선지의 내용을 지문에서 근거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볼 건데요. 편의상 문단 번호를 먼저 매기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 존슨과 피어스는 독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여기서 포인트는 수용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찾아보자면 이 문단의 첫 번째 줄 한번 보면 존슨과 피어스는 읽기를 독자와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았다. 독자가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존슨과 피어스는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직접 추론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정보 수용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존슨과 피어스는 답을 찾는 과정의 차이에 따라 질문을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문단의 다섯 번째 줄부터 보시면 명시적, 암시적, 함축적 질문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각각 답을 어디서 어떻게 찾느냐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 답을 찾는 과정의 차이에 따라 질문을 구분한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 라파엘은 질문의 유형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독서 전략을 제시하였다. 자, 3문단을 보시면 라파엘이 독서 전략을 제시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 라파엘은 답의 근거와 답을 찾는 방법을 기준으로 질문 답변 관계 전략을 제시하였는데요. 이것도 3문단을 보시면 관련된 설명이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선지. 존슨과 피어슨, 라파엘은 공통적으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독서 자세를 강조하였다. 우선 존슨과 피어스는 앞서 봤듯이 질문을 나누어서 각각 답을 어떻게 찾느냐, 어디서 찾느냐를 중시했고요. 그 다음에 라파엘 같은 경우에도 질문 유형에 적합한 독서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든 활동은 독서를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찾고 추론하고 통합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입니다. 2번은 기억에 적합한 독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정보를 통합하여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말합니다. 이 정보를 통합하여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란 흩어진 정보의 연결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죠. 그러면 선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텍스트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읽는다. 2번, 텍스트의 핵심 문장에 밑줄을 긋고 반복하며 읽는다. 이 두 방법은 정보를 통합해서 답을 찾는, 즉 흩어진 정보의 연결을 필요로 하는 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3번, 텍스트의 맥락과 관련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며 읽는다. 이 3번 선지의 경우에는 정보를 통합하여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보다는 그 밑에 있는 저자와 나 사이에 답이 있는 질문에 좀 더 적합합니다. 저자와 나 사이에 답이 있는 질문은 텍스트 정보와 독자의 배경 지식의 결합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죠. 다음으로 4번.
텍스트에서 어려운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며 읽는다. 이건 역시 정보를 통합하여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텍스트에서 여러 정보들의 관계를 정리하여 도식화하며 읽는다. 여러 정보들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곧 흩어진 정보를 연결하여서 내용을 추론하고 통합하는 게 필요한 그런 전략이죠. 따라서 기억에 적합한 독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3번은 적용 문제입니다. 이 보기에서 A, B, C, D, E가 각각 어떤 질문 유형에 적합한지를 찾는 건데요. 먼저 A부터 보겠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 모인 장소가 어디인지 이걸 보는 건데요. 이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서 가족들이 모인 장소는 소설 속 안에 명시적 정보를 바탕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요 A는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선지는 이것과 관련된 적절한 설명이죠. 그래서 맞고요. 2번 B죠. 가족 간 갈등의 본질과 해소 방식이 무엇인가? 요거는 소설 속에 있는 여러 장면들을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정보를 연결을 해서 추론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요 B는 정보를 통합하여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선지도 소설 속 여러 장면을 연결짓고 추론해야 하므로 정보를 통합하여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다. 적절한 선지죠. 다음으로 C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가 왜 달랐는가? 이건 역시 소설 속 여러 장면들을 연결해야 하죠. 따라서 B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통합하여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3번 선지를 보면 이러이러한 대화 양상을 분석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와 나 사이에 답이 있는 질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D. 자신이 원하는 죽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이 장래는 현재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는 독자의 가치관이나 경험으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D와 E 모두 내 생각에 답이 있는 질문에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5번 선지도 그러한 설명이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융합 지문인데요. 독서 4번에서 9번입니다. 융합 지문이 여러분 이제 내용이 워낙 많기도 하고 지문이 너무 길어서 겁먹기가 쉬운데요. 사실 읽어보면 양이 많을 뿐이지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보고 겁먹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면 됩니다. 먼저 4번부터 보겠습니다. 4번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는 나와 달리 역사가의 개인적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역사서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역사가의 개인적 성장 과정은 가와 나 모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2번 보겠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역사가의 서술 내용을 인용하며 역사서술과 관련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역사가의 서술 내용을 인용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에서는요. 이 부분이죠. 1문단의 세 번째 줄 보면 헤로도토스는 이 보고를 쓰는 목적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큰 따옴표 안으로 들어가서 헤로도토스의 입장을 인용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문단에 보시면 역시 폴리비오스도 큰 따옴표 안에 역사는 우리가 위험한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며 이렇게 시작되는 인용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역사가의 서술 내용을 인용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나도 김부식의 3문단 보시면 김부식이 역사는 정사를 기록하고 사학하고 그릇된 것을 경계하며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용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들이 서술 내용을 인용하여 역사 서술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선지 나는 가와 달리가 아니고 가와 나 모두가 맞겠죠. 그래서 2번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가와 나 모두 특정한 역사서를 통해 역사서술의 목적과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가의 헤로도토스는 이 역사라는 역사서를 가지고 역사가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폴리비우스 역시 산문단에서 보시면 이 역사라는 역사서를 바탕으로 역사의 교훈을 담아서 경고하고자 한다라고 자신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부식 같은 경우에도 1문단 끝부분을 보시면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삼국사기를 통해서 김부식은 고려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이 모두 특정한 역사서를 통해 역사소설의 목적과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적절한 선지는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선지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시대적 상황에 저항하고자 했던 역사가들의 역사서술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은 제시되어 있어요. 뭐 전쟁 때문에 역사를 썼다라든지 그런 시대적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만 저항을 하고자 했다는 근거가 이 지문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항하고자 했던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선지. 가와 나 모두 대립되는 역사서술의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가에서는 역사가가 2명이 나오기는 하지만 헤로도토스와 폴리비우스의 역사 내용을 서로 대립되는 이론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각각을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나는 김부식이 나올 뿐 다른 역사가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5번의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입니다. 5번은 가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역시 내용 일치 문제인데요.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내용 일치는 선지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번, 김부식은 역사를 도덕정치 실현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것은 나의 1문단을 보시면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 헤로도토스는 사료 수집 과정에서 지리, 풍습, 종교, 법률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기록하였다. 이것 역시 가 지문의 2문단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3번, 폴리비오스는 역사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과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역시 가 지문의 3문단을 보시면 관련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4번, 헤로도토스가 살던 시대는 역사의 개념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역사를 서사시 형태로 구전하고 기록하였다. 자, 이 선지를 주목해 보세요. 가의 1문단을 보시면 역사 개념이 희박하여 역사적 사실들이 뒤섞인 서사시 형태로 구현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4번에서는 역사의 개념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했는데 역사의 개념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립되었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죠. 역사를 서사시 형태로 구전한 것은 맞습니다. 정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선지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김부식은 기존의 역사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중국과 국내의 새로운 자료를 보완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나의 1번 1문단을 보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문제입니다. 6번, 가의 헤로도토스와 폴리비오스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6번 문제를 보시면 나를 읽을 필요 없이 가와 관련된 내용만 묻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융합 지문은 일반적으로 가, 나를 함께 묻는 문제도 있고 가만 따로 묻거나 나만 따로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시고 가만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먼저 푸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의 헤로도토스와 폴리비오스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 1번, 역사 소설을 통해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자, 요 선지와 관련해서 근거를 찾아보자면 1문단 5번째 줄 보시면 역사는 전쟁의 결과를 후세에 전하여 보여줌으로써 그 속에서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3문단을 보시면 폴리비오스는 역사 소설의 목적이 역사의 교훈을 담아 경고함으로써 후세를 위험에 이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 폴리비우스와 헤로도토스 모두 동의하는 서술이겠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역사는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산문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간색 박스인데요. 국가적 역사는 선대로부터 전승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옮기는 것은 폴리비우스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은 틀렸죠. 근데 헤로도토스는 이 문단의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자료를 기록하기도 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기록해야 한다. 이것만 그대로 기록하기만 해야 한다. 이런 서술은 또 아니죠.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다소 애매한 입장입니다. 근데 헤로도토스는 잘 모르고 폴리비우스는 아예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 3번. 역사의 기록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서술 방식을 취해야 한다. 자, 이것도 한번 1문단의 마지막 줄 보시면 헤로도토스는 이야기를 중시한 산문 형식의 서술 방식을 취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비우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서술 방식과 관련하여 언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모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서술은 아니죠. 그 다음 4번. 역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만 서술해야 한다. 자, 이 문단 보시면 신화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자료 역시 헤로도토스는 기록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비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폴리비우스 역시 사료를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수집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만 서술하는 것은 헤로도토스와 폴리비우스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인과관계로 서술하고 역사의 보편성을 탐구해야 한다. 4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폴리비우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헤로도토스는 사건을 인과관계로 서술해야 한다는 부분은 지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 정확하게 동의하는 것은 6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입니다. 7번은 유교적 역사관이죠. 이 유교적 역사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유교적 역사관은 나 지문의 이 문단에 있습니다. 따라서 7번은 나 지문에 대한 발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교적 역사관은 1번 불교의 신비성과 비합리성을 비판하였다. 이것은 이 문단의 5번째 줄에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역사적 사실을 통해 유교적 윤리와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이건 역시 이 문단을 보시면 그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3번 고려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지닌 역사관이었다. 이건 역시 이 문단의 마지막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증거문헌에 의거하여 역사적 사건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이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근거가 다 지문에 잘 나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5번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고려시대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역사관이었다. 이 선지와 관련하여서 1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인종의 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사관과 역사서 편찬 체계는 김부식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중국의 역사관을 어느 정도 참고했다고 할 수가 있죠. 이는 고려시대의 독자적인 역사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입니다. 8번은 적용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융합지문에서 학자가 나온다면 적용 문제는 새로운 학자의 이야기를 들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8번 문제 역시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제 8번에서 보기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 동명왕의 일이 신성한 사적이다라는 것이고 이 동명왕은 결국에는 나라를 건설한 그런 일이겠죠. 그래서
나라를 창시한 신성한 사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인트로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폴리비우스는 동명왕의 신이한 일이 족보적 역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겠군. 가 지문에서 산문단 7번째 줄을 보시면 족보적 역사가 건국시기 영웅들의 족보적 역사가 건국시기 영웅들에 관련된 여러 신화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명왕은 나라를 창시한 것이기 때문에 건국시기 영웅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족보적 역사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폴리비우스의 1번 선지는 적절한 내용이고요. 2번 선지 김부식은 동명왕의 신이한이를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겠군. 나 지문의 이문단을 보시면 탈신화성을 추구한다는 점, 그리고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존재나 현상은 역사서술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2번 김부식은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3번 헤로도토스는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단 4번째 줄을 보시면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런 사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수집한 이야기들을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였다. 정확하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4번 헤로도토스는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확인되지 않은 사료로 생각하여 기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방금 보셨던 우리 노란색 박스 보시면은 헤로도토스는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기록은 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4번은 적절하지 않은, 기록해서는 안 된다가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므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선지입니다. 폴리비우스는 동명왕의 신이한 일이 역사적 사건이라 한다면 사료를 바탕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겠군. 가 지문의 4문단 3번째 줄을 보시면 폴리비우스는 역사적 사건을 사료를 바탕으로 검증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5번 선지에서 이 동명왕의 신이한 일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 사료를 바탕으로 검증해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융합지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인데요.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여기서 말하는 A는 나 지문의 이 문단 마지막에 있습니다. 고려의 정치체제를 유교사상에 따라 다시 정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에 따라는 무엇무엇에 의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의거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원리에 근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거하다로 바꿔 써도 되고요. 의거하다라는 단어가 좀 어렵다면 근거하다로 한번 바꿔서 문맥을 한번 파악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1번 선지, 재판관은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을 하였다. 문맥상 적절하죠?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였다. 문맥상 적절하기 때문에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우리 집 강아지는 아버지를 유난히 따른다. 이때에 따르다는 존경하여 줬다라는 뜻입니다. 9번의 3번, 아무도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따르지 못했다. 이때에 따르다는 같은 수준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9번의 4번, 임원들은 모두 회장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때에 따르다는 남이 하는 대로 같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9번의 5번, 증시가 회복됨에 따라 경제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이때에 따르다는 더불어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네, 다음 지문은 과학기술 지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기술 지문을 간혹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지문의 중심 제재는 노이즈 캔슬링이어서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소재입니다. 따라서 난이도가 평이했을 거라고 느껴지고요. 지문을 읽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1번, 소리는 반사와 투과의 성질을 갖고 있는 파동에너지이군. 1문단에서 소리는 파동의 에너지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문단의 문장을 보시면 벽을 만나면 튕겨나가거나, 이것이 이제 반사죠.
그리고 이를 뚫고 지나가는 성질, 즉 투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번의 소리는 반사 투과의 성질을 갖고 있는 파동 에너지이군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2번 능동소음 제어 기술, 즉 ANC 기술인데요. 이 ANC 기술은 귀에 들어오는 음파의 진폭을 줄여 외부 소음을 저감하는군. 사문단을 보시면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 수동소음 제어 기술은 신호 분석 프로세서를 작동시키는 동력원인 배터리가 필요하군. 우리 배터리가 필요한 기술은 능동소음 제어 기술이죠. 사문단 마지막에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동소음 제어 기술이 아니고 능동소음 제어 기술입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으로 4번. 전통적인 소음 제거 방법은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을 사용해 소음을 제거한다. 여러분, 6문단 첫 번째 줄 보시면 전통적인 소음 제거 방법이 PNC 기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NC 기술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2문단의 세 번째 줄 보시면 노란색 박스입니다. PNC 기술은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물질을 사용해 소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4번의 선지가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5번 선지입니다. 피드포워드 방식은 외부 소음이 이어폰 내부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감지하여 소음을 제거하는군. 5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드포워드 방식은 외부 소음을 미리 감지해서 이어폰 내부에 전달되기 전에 먼저 상세 신호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번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입니다.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요. 이 11번의 문제 유형은 추론적 읽기에 해당합니다. 앞에 문장과 앞에 문장들을 쭉 읽어서 문장 바깥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추론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ANC 기술에서 동일 재료라면 흡음재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소리를 더 잘 흡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번 두께에 비례해 흡음재의 무게가 무거워짐으로써 소리가 쉽게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 지문에서 흡음재의 무게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2번 소리 에너지의 속력을 유지시켜 벽을 만날 때 소리가 튕겨나온다. 속력을 유지시키는 내용 역시 이 지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번 소리 에너지가 흡음재 안에서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 열 에너지로 많이 전환되기 때문이다. 기억을 읽기 위해서는 기억의 윗부분을 한번 읽어보셔야 하는데요.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재가 다공질 소재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흡음재 안으로 들어간 에너지는 구멍이 아주 많은 그 흡음재 안으로 들어가면 구멍에 이리저리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돌한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두께가 두꺼울수록 구멍이 많아질 것이고 소리 에너지가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질 것이며 충돌하면 열 에너지로 훨씬 더 많이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파동 에너지가 흡음재 안으로 투과되지 않아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어렵다. 우리 기억에서 마지막을 보시면 소리를 더 잘 흡수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리를 더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소리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어렵다.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다음 선지 5번. 흡음재에 반사되어 되돌아 나가는 음파의 크기가 흡음재의 두께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흡음재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반사되어 되돌아 나가는 음파의 크기는 줄어든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흡음재의 두께의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2번입니다. 12번은 시각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지문이죠. 문제죠. 우선 시각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NC 기술의 원리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외부 소음 음파와 A 음파가 합성이 되었더니 외부 소음이 완전 상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A 음파는 역소음 신호가 되겠죠. 그다음 밑에 그림을 보시면 ANC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어폰의 두 가지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조의 유의미한 차이는 마이크의 위치인데요. B 마이크는 이어폰의 바깥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피드포워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C 마이크는 이어폰의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피드백 방식을 사용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각 자료를 분석하신 후에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A 음파, 즉 역소음 신호이죠. 역소음 신호는 외부 소음 음파와 주파수가 정반대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선지는 4문단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ANC 기술은 저감해야 하는 소음 주파수와 진폭은 같지만 정반대의 위상을 갖는다. 즉 주파수는 같지만 위상이 정반대입니다. 여기서는 주파수가 정반대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외부 소음 음파의 위상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는 B 또는 C가 필요하다. B 마이크, C 마이크. 즉 마이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문단 보시면은 노란색 박스에 외부 소음의 진폭과 위상 정보를 수집할 마이크, 즉 마이크의 역할이 이런 위상 정보를 모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외부 소음 음파의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A 음파, 역소음 음파를 활용하여 외부 소음을 감지해야 한다. 여러분, 이 귀에 들리는 음파의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A 음파를 활용하는 것은 맞지만 이 A 음파를 활용해서 외부 소음을 감지하지는 않죠. 우리 감지의 역할은 누가 한다? 마이크가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 역소음 신호 음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소음이 A에서 B 혹은 A에서 C 순서로 도달해야 한다. A에서 B는 스피커에서 마이크고요. A에서 C 역시 스피커에서 마이크입니다. 즉 역소음 음파를 생성할 때는 어떤 순서로 먼저 가야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5문단을 보시면 피드포워드 방식은 외부 소음을 미리 감지한다. 우리 감지하려면 마이크가 먼저 필요하겠죠. 마이크를 먼저 거쳤다가 상쇄 신호를 적용한다. 상쇄 신호는 스피커가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에서 스피커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밑에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들어온 소음을 감지한다. 들어온 소음을 감지하는 건 역시 마이크고요. 그 다음에 상쇄 신호를 생성한다. 역시 스피커죠. 그래서 A에서 B가 아니고 B에서 A가 돼야 될 거고 A에서 C가 아니고 C에서 A가 돼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선지입니다. B를 통한 소음 감지 방식, 즉 피드포워드 방식은 C를 통한 소음 감지 방식, 즉 피드백 방식보다 반응 속도는 느리지만 좀 더 정밀한 소음 제거가 가능하다. 우리 5문단의 마지막 보시면은 피드백이 피드포워드에 비해 반응 속도가 느리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5번 선지는 피드포워드가 반응 속도가 느리다라고 되어 있어서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13번은 적용 문제입니다. 이런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이런 적용 문제가 반드시 하나씩은 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 보기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전자기능이 없는 고무기마개를 착용하여 소음을 막다가, 즉 고무기마개가 PNC 기능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능동소음 제어 기능, 즉 ANC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구매하였다. 학생은 공부할 때 ANC 기능을 사용하였으며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는 이어폰을 착용하기는 했지만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았다. ANC 기능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할 때에 비해 외부 소음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스펀지 이어팁이 있어서 이어폰을 끼지 않을 때보다는 외부 소음이 적게 들렸다. 즉, 이 이어폰이 ANC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에도 PNC 기술은 적용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로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기마개는 이어폰과 달리 차음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군. 아니죠. 고무기마개 역시 소음을 막는다고 할 수 있으니 PNC 기능을 하겠죠. 차음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공부를 할 때나 음악을 들을 때 모두 외부 소음의 진폭을 수집해야 하겠군. 외부 소음의 진폭을 수집해야 하는 것은 ANC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할 때는 ANC 기술을 적용을 하지만 음악을 들을 때는 ANC 기술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 진폭을 수집해야 하는 것은 공부할 때만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공부할 때는 피드백 방식, 영상을 볼 때는 피드포워드 방식을 사용한다. 피드백 방식과 피드포워드 방식 모두 ANC 기술과 관련된 방식입니다. 근데 영상을 볼 때는 우리 ANC 기술을 사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드포워드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능동소음 제어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 저주파수 영역의 소음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겠군. 여러분, 우리 6문단 마지막 줄 볼까요? ANC 기술을 사용하면 저주파수 영역에서 소음을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가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5번 선지입니다. 이어팁의 소재가 다공질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분, 이 보기에서 이어팁의 소재가 뭐였죠? 스펀지입니다. 우리 스펀지는 구멍이 아주 많죠. 즉 다공질 소재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다공질 소재인 이어팁이 있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 적게 들렸다. 즉 PNC 기술이 적용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일부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3문단의 첫 번째 줄 보시면 다공질 소재로 된 것은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재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적혀 있죠.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 지문입니다. 14번에서 17번입니다. 사회 지문 14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내용일치 문제인데요. 선지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동일하다. 3문단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자, 이것도 보시면 3문단의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라고 적혀 있고요. 3문단의 끝부분을 보시면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지만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아니다. 자, 이 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밑에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 의료보험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역시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지만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이 지나면 연금 수령 시 기본연금액에 곱하는 지급률이 최대치가 된다. 3문단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요. 지급률은 10년 가입 시 50%이며 이후 1년마다 5%씩 올라 최대 100%까지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에 50%, 그럼 11년에는 얼마일까요? 55%고 12년에는 60%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20년이 되면 100%가 되는데 이 100%는 지급률의 최대치임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4번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할수록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은 낮아지지만 가입자 간 보험료율의 격차는 커진다. 여러분,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할수록 사회구조는 바뀌면서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기금 수입 대비 지출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이 낮아진다는 내용은 이 본문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간 보험료율의 격차가 커지는 것이 아니죠. 가입자 간 보험료율은 7.09%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연대성, 니은은 형평성이죠. 1문단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1번 선지. 기억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면서도 여기서 동일한 보험료율은 소득의 9%죠.
여러분 소득의 9%라고 하면 고소득자도 소득의 9%를 내는 것이고 저소득자도 자신의 소득의 9%를 내는 것이에요. 똑같은 9%지만 내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다르겠죠. 그래서 고소득자가 훨씬 더 많이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액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수령액은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랑 개인의 평균 소득을 다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반영되어서 보장 수준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연대성을 실현하는 것에 적절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으로 2번.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에 부양가족 가산액을 더한 뒤 지급률을 곱하는 구조이다. 여러분, 산문단의 중간에 보시면은 연금 수령액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개인의 평균 소득을 합한 뒤에 2로 나눈 기본연금액, 요게 기본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급률을 곱해야 되고 그 뒤에 가산액을 더해야 한다고 적혀있죠. 지급률을 먼저 곱한 뒤에 그 다음 가산액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고요. 요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에다가 개인 평균 소득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2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연대성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한다. 여러분,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것은 연대성을 실현한다기보다는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에 좀 더 가깝죠.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필요를 반영해서 부담이랑 혜택을 조정하는 형평성에 가깝기 때문에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 맞습니다. 또한 질환의 종류에 따른 지급률은 동일한 구조가 아니고요.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지급률이 차등을 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은 동일한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면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여러분, 사문단의 끝부분을 보시면 본인 부담률은 소득이나 질환 정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동일한 본인 부담률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5번. 연대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면서, 그렇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얼마입니까? 소득의 9%.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7.09%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기금의 수입 대비 지출은 일정한 구조이다. 여러분, 우리 저출산, 고령화, 만성질환 환자 증가 이런 것들은 기금의 수입 대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한 선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16번입니다. 16번 역시 응용하는 문제인데요. 가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개정을 했을 때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인상을 했다. 즉 보험 가입자한테 돈을 더 받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명목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인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목소득 대체율이라고 말이 나와서 엄청 어려울 것 같지만 그 밑에 예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예시를 정리를 해보면요. 은퇴 전 소득이 300만 원이고 명목소득 대체율이 40%이면 은퇴 후의 연금은 120만 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 후의 연금이 15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명목소득 대체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즉 내가 노후에, 은퇴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인상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인다는 것은 나의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여준다는 뜻입니다. 이 가를 이해한 후에 가와 관련된 선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가에서 명목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겠지만 맞죠? 그 다음 연금 기금의 지출이 증가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연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지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리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받겠다 해서 보험료율을 인상을 한 거죠. 1번은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2번. 가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은 즉 9%에서 13%로 인상한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가입자 대비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5문단의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기금의 수입 대비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3번은 이제 나와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요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급여 항목. 여러분, 비급여 항목은 쭉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가입자가 100% 부담을 해야 돼요. 비급여 항목은 먼저 선택 비급여가 있는데 이것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시력교정술 이런 게 있고요. 등재 비급여는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어서 급여화되지 않은 도수치료나 로봇수술 같은 게 있고요. 다음 세 번째로 기준 비급여는 급여 적용 대상이긴 한데 실시 횟수를 초과했거나 초음파 치료 이런 것들은 기준을 초과한 거라서 비급여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가입자의 부담이 좀 커집니다. 이거를 인지하고 3번, 4번, 5번을 보겠습니다. 3번. 나에서 기준 비급여 항목 중 MRI 진료비가 감소한다면 보험급여 기준을 초과한 이용이 줄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겠군. 여러분, MRI가 기준 비급여이긴 하지만 어떤 MRI일 때 비급여입니까? 실시 횟수를 초과할 때 비급여이죠. 그래서 진료비가 감소한다고 해도 횟수를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비급여 항목이 됩니다. 따라서 급여 기준을 초과한 이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선지 보겠습니다. 나에서 선택 비급여 항목 중 시력교정술이 급여 항목으로 된다면, 그렇죠. 여러분, 시력교정술이 급여 항목이 되면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가 있겠다. 정답 적절하죠. 다음 5번 선지. 나에서 등재 비급여 항목 중 로봇 수술의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이게 급여화 항목으로 바꿀 수 있겠죠. 따라서 5번 역시 적절한 선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7번 역시 어휘 문제입니다.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A, B, C는 각각 A, B, C 각각 다 이렇게 대치해보면은 문맥상 적절합니다. 완화한다 대신에 줄어들게 한다 적절하고요. 방지하고 대신에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적절하고요. 산정하다, 계산하여 정한다 적절합니다. 다음 D, 개선하고는 근본적으로 바꾸고라고 바꿨을 때 적절할까요? 여러분, 이 근본적으로 바꾸고는 개선하다가 아니고 개혁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평성을 개혁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개선하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더 좋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선하다 대신에 형평성을 좋게 만들고 형평성을 더 좋게 이야기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이러면 문맥상 적절하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독서 영역 해설을 맡은 김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